여러분, 겨울 밤하늘을 보면 참 고요하고 평화롭죠? 그런데 그 모습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저 반짝이는 별들 사이에는요, 사실 끔찍한 괴물들의 비명이 새겨져 있거든요.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아주 잘 안다고 생각했던 별자리 두 개, 염소자리와 물고기 자리에 숨겨진 얼굴, 그 기이하고 무서운 괴물 신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밤하늘은 흔히 영웅들의 무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실패와 공포가 고스란히 새겨진 박물관이기도 합니다. 특히 반은 사람, 반은 짐승인 기괴한 존재들의 흔적이 가득하죠. 아니, 도대체 어떤 녀석들이었길래 그 대단한 올림포스 신들조차 꽁무니를 빼고 도망쳐야만 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이런 순서로 한번 따라가 볼 겁니다. 먼저 밤하늘에 어떤 괴물들이 숨어 있는지 살짝 엿보고요. 염소자리의 주인공 판이라는 신을 만나볼 겁니다. 그리고 이 판이라는 신이 어떻게 시대에 따라 악마가 되기도 하고 또 쾌락의 상징이 되기도 했는지 알아본 뒤에 이 모든 사건의 원흉, 괴물 티폰과 그로 인해 탄생한 물고기 자리 이야기를 파헤쳐 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신화 속 최강의 괴물 패밀리는 누구누구인지 그 계보까지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보통 가을 하늘에는 페르세우스나 안드로메다 같은 영웅들의 이야기가 많잖아요. 근데 겨울 하늘은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훨씬 어둡고 귀괴하고 또 무서운 이야기들이 숨어 있죠. 그 첫 번째 주인공이 바로 염소자리입니다. 염소자리 하면 다들 아실 텐데 그 모양을 자세히 보면요, 되게 이상해요. 상체는 염소인데 하체는 물고기거든요. 이 기묘한 모습, 그 중심에 바로 목동과 숲의 신 판이 있습니다. 판이라는 신을 알려면 먼저 그가 속한 종족인 사티로스가 뭔지 알아야 해요. 딱 보면 아시겠지만 상체는 사람인데 하체는 염소죠. 주로 하는 일은 술 마시고 춤추고 쾌락을 좇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판은 바로 이 사티로스 중에서 제일 유명한 일종의 슈퍼스타 같은 존재였어요. 이 판이 어떤 성격인지 제대로 보여주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시링크스 이야기입니다. 판이 님프 시링크스를 보고 첫눈에 반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무가내로 쫓아다녔죠. 시링크스는 너무 무서워서 도망치다가 신에게 빌어서 강가의 갈대로 반해버립니다. 보통 이러면 슬퍼해야 정상 아닌가요? 근데 판은 그 갈대를 꺾어서 피리를 만들어요. 이게 바로 그의 상징인 팬파이프죠. 뭐랄까, 널 가질 수 없다면 내 일부라도 영원히 내 걸로 만들겠어 하는 듯한 좀 섬뜩한 집착이 느껴지죠. 자, 그럼 도대체 왜 염소자리가 반은 염소, 반은 물고기 모양일까요? 어느 날 신들이 파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체불명의 괴물이 짠 하고 나타난 거예요. 평소에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판이 완전히 겁을 먹고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물고기로 변신해서 강으로 뛰어들려고 했는데 얼마나 급했으면 주문을 막 서두른 거죠. 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상체는 미처 변신을 못하고 하체만 물고기가 된 어이없는 모습이 된 거죠. 이 창피한 실패의 순간이 그대로 하늘의 별자리로 남게 된 겁니다. 이게 그냥 지어낸 옛날 이야기 같죠?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실제 밤하늘을 보면 이 신화랑 딱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염소자리의 머리 부분에 있는 다비흐라는 별이 있거든요. 이 별을 망원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별 하나가 아닙니다. 무려 7개 이상의 별들이 막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다중성계예요. 어설프게 변신하다가 실패한 판의 모습처럼 그를 상징하는 별도 이렇게나 복잡하고 기묘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좀 소름 돋지 않나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흥미로운 캐릭터, 판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평가받았는지 한번 볼까요? 이게 시대에 따라서 평가가 정말 180도 달라집니다. 정말 극과 극이죠. 왼쪽을 보시면 중세시대에는 판의 모습이 거의 악마의 상징처럼 쓰였어요. 그 주체 못하는 욕망, 동물적인 모습이 죄, 그 자체로 보였던 거죠. 그런데 오른쪽, 바로크 시대 그림을 보면 완전 딴판입니다. 화가 루벤스는 사티로스를 오히려 풍요롭고 생명력 넘치는 삶의 기쁨을 표현하는 존재로 그렸어요. 똑같은 존재가 한 시대에는 악마였다가 다른 시대에는 풍요의 상징이 된 겁니다. 역사가 신화를 어떻게 재해석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드디어 판을 그렇게 혼비백산하게 만들었던 그 괴물의 정체를 밝힐 시간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괴물은 염소자리뿐만 아니라 물고기 자리의 탄생에도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는 그 대단한 올림포스 신들 있잖아요. 제우스, 아프로디테 같은 신들이 전부 다 제각기 동물로 변신해서 주랭랑을 쳐야 했다? 대체 상대가 누구길래? 상상이 가시나요? 그 정체는 바로 티폰입니다. 신화에 나오는 모든 괴물들의 아버지, 그야말로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깨에서는 불을 뿜는 용머리가 100개나 솟아나 있고 팔을 쫙 펴면 세상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닿았다고 합니다. 날개로는 태양을 가리고 한 번 소리를 지르면 산이 무너질 정도였다고 하니 이건 뭐 신이라도 도망가는 게 당연했겠죠. 이 난리통에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랑 그녀의 아들 에로스도 정신없이 도망치고 있었어요. 이 모자는 티폰을 피하려고 재빨리 물고기 2마리로 변신해서 강으로 뛰어들었죠. 네, 이게 바로 물고기 자리의 시작입니다. 물고기 자리를 보면 항상 물고기 2마리가 끈으로 묶여 있잖아요. 왜 그런지 궁금했던 적 없으세요? 바로 이 이야기 때문입니다. 너무 정신없는 상황이니까 아프로디테가 어린 아들 에로스를 놓칠까봐 끈으로 자기 꼬리랑 아들 꼬리를 묶어버리는 겁니다. 아들을 잃지 않으려는 엄마의 그 절박한 마음이 그대로 하늘의 별자리가 된 거죠. 좀 뭉클하지 않나요? 자, 그런데 티폰 이야기는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결국 티폰은 제우스한테 패배하긴 하지만 그의 유산, 그러니까 그 피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웬만한 유명한 괴물들은 다 티폰의 자식들이거든요. 신화 속 어벤져스의 빌런 버전이랄까요? 최강 괴물 패밀리를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계보를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아빠는 티폰, 엄마는 반은 여자고 반은 뱀인 에키드나. 이 둘 사이에서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괴물들이 다 태어난 거예요. 케르베로스, 히드라, 전부 얘네 자식들입니다. 재밌는 건 이 무시무시한 괴물들이 있어야 헤라클레스 같은 영웅들이 활약할 수 있잖아요. 결국 영웅을 빛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뭐 그런 아이러니가 있는 거죠. 자식들 중에 대표적인 놈이 바로 이 키마이라입니다. 머리는 사자, 몸은 염소, 꼬리는 뱀. 정말 끔찍한 혼종이죠. 근데 이 이름이 그냥 신화에만 머물지 않아요. 현대 생물학에서 하나의 개체 안에 서로 다른 유전 정보가 섞여 있는 경우를 키메라 현상이라고 부르거든요. 바로 이 괴물 이름에서 따온 겁니다.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아들이 있죠. 바로 저승의 문지기, 머리 셋 달린 개, 케르베로스입니다. 죽은 영혼들이 지하세계에서 함부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지키는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았죠. 역시 티폰의 자식답게 포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겨울 밤하늘에서 보는 염소 자리와 물고기 자리, 이 둘은 그냥 따로따로 있는 별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티번이라는 전대미문의 괴물이 나타났을 때 신들이 공포에 질려 도망쳤던 그 순간, 그 하나의 거대한 사건이 남긴 말하자면 우주적인 흉터 같은 거죠. 오늘 이야기 들어보시니 어떠세요? 별자리라는 게 단순히 영웅들의 멋진 승리만 기록해 놓은 게 아니죠. 신들이 겪었던 공포, 창피한 실수, 황당한 변신의 순간까지 아주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 밤하늘을 보실 땐 그냥 반짝이는 정으로만 보지 마시고 저 별 하나하나가 거대한 드라마의 주인공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쩌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훨씬 더 엄청난 이야기들이 저 하늘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니까요.